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어느 가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세를 매기겠다는 개념이니 전 세계 어떤 재산세도 이런 식으로 매기지 않는다고요. 보유세 높이로 유명한 미국도 부부가 소득공제를 거기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공제를 안 해주니까 실효세율이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 미국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 렌트에 대한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 기꺼이 내겠습니다.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미국도 이 보유세 때문에 집 가진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리타이어 한 다음에 계속 거기 내고 있느냐? 못 버텨요. 5천만 원, 1억씩 되는 보유세를 어떻게 내요? 그분들은 외곽으로 빠진다. 좋은 주택이 매물로 나와요. 그게 공급이에요. 그게 가격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는 보유세가 낮아져 버린 거죠. 강남이나 비싼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소득이 많이 없는데도 버틸만 한 거예요. 공급이 안 일어나서 고소득자들이 코어 지역으로 못 들어가는 아주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다른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좀 부담을 더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날로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삼천경제학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삼천경제학을 벌써 세 번째 또는 뭐 네 번째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중독의 초기 단계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서 매우 우려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저희 삼천경제학 말고는 또 대안이 없다. 또 그러니까 또 보기 싫은 두 사람이지만 또 뭐 하나 올렸다고 하면 이건 뭐야? 라고 하면 또 하면서도 또 끝까지 보시는 그런 야릇한 중독을 느끼시는 거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층이 완전히 나눠진대요. 요거 우리 두 사람이 2%는 주로 남자들이 보고 나는 주로 여성분들이 본다. 뭐 이런 분석이 한필이 맞죠. 남성들은 이제 뭔가 이제 경계심이 가득 차서 저를 보는 거고. 오늘 종부세 이야기할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개편 필요성이 있다. 용산에서는 폐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뭐 정치권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종부세 한번 뒤져보겠는데 네.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하고 뭐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유세, 저하고 2%하고 아주 여러 세상 삼라만상의 현상 중에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좀 큰 틀에서 보자. 네. 큰 틀에서 세금 뭐 얼마 내고 이 세금 이리 내고 저 세금 저리 내고 사실 나라마다 다 달라서 우리는 그 답을 몰라요. 여기서 더 거두면 여기서 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가 법인세율이 22%가 맞는지 24%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다만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게 안 되면 저렇게 또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선진국은 많이 올렸으면 우리도 좀 올려보고 선진국이 내리면 우리도 좀 내려볼까? 이렇게 할 뿐이지 정답은 없는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아주 특이한 세금이에요. 우리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이렇게 반띵해갖고 나눠서 유튜브는 이런 말 써서 좋아. 반띵. KBS였으면 바로 신문실에서 날라오고 이사회에서 날라오고 국장회의에서 날라오고 자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이렇게 나눠서 내게 돼 있고 그런데 12월 달에 당신은 비싼 집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내세요 해서 사실 이중과세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세제가 왜 생겼냐? 이제 크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좀 세금을 무겁게 하면 좀 이제 이런 배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 중에 거래세가 아주 안 좋은 세금이에요. 거래세가 비싸면 노트북을 거래하는데 우리가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는데 거래세가 30만 원이라 그러면 새 제품을 안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당근 나라에 팔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거래세는 시장을 왜곡해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이게 보통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팔면 근데 거기에 이제 양도세라는 너가 집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쉽게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거래세는 좀 줄이고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우리가 많이 낮아요. 보유세를 좀 높이자 이런 취지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죠. 내가 뭐 투기하려고 나는 그냥 샀는데 또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나 12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내가 난 계속 이 집에 살 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종부세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한 700만 원 아주 비싼 집은 제가 볼 때는 한 35억 정도 되는 데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재산세 포함하면 100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요. 소득 없는 분들은 부담스러워지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팍팍 내려가서 지난해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종부세 부담자들이 49만 명까지 떨어졌고 종부세액도 한 해 많이 거둘 때는 7조 원까지 거뒀는데 지난해는 한 4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현황 설명을 드렸고 예.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이 종부세라는 세제가 이념화돼 버렸다. 부자 잡는 법. 부자가 무슨 나쁜 사람이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된 이상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고민정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접고 깔끔하게 재산세 올리자. 구간 위에 올리면 되니까. 그럼 어차피 들어오는 세수는 똑같으니까. 다만 이제 재산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지방에 교부하는 세금인데, 종부세는 이제 정부가 걷어갖고 그래서 지방에 이제 세수가 부족해지는데, 그 이제 지방정부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치단체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바람직한 제도 변화를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국민들이 당연히 내서 나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보다 증세를 하자, 감세를 하자,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증세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종부세, 저는 세금 제도를 만들 때 세금이 많은 게 나쁘거나 뭐 세금이 적은 게 꼭 좋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에게 설명해도 끄덕끄덕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금, 이제 종부세는 특히 세금의 목적과 혹은 과세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왜곡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재산을 보유할 때 보유세가 있어야 한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개념이라면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 종부세는 다양한 재산들 중에 꼭 집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집이 100억 원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주식이 100억 원 있거나 현금이 100억 원 있거나 채권이 100억 원 있는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부자냐. 우리는 종부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집과 토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어디에 매기냐면 우리랑 반대예요. 도심의 가운데 넓은 땅이 있는데 땅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네? 이 아까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혹은 뭐 빌딩을 짓거나 하면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빌딩을 제공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 가운데 도심의 알짜 이 땅은 잠깐 당신이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같이 누려야 할 재산인데 너 여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대지를 갖고 있다는 건 그냥 땅값이 오르는 걸 거저 먹겠다는 뜻 아니냐? 빨리 개발해서 사회에다가 그 유익한 효익을 돌려 라는 이유로 개발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물립니다. 그게 보유세예요. 자꾸 보유만 하고 있는 너는 우리 사회에 도움을 안 주고 있으니 빨리 개발을 해. 집을 보유하는데도 보유세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매기는 게 보유세고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나오는 보유세보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 세금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빈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빈 땅에 집을 지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약간 다른, 즉, 본질적으로 말하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세금은, 그게 세수가 적든 많든 내는 사람이 소수든 다수든 이거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세금이라면 그것은 바꾸거나 없애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보유세도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어떤 나라들도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보유 재산세는 내는데 프로퍼티 텍스라고 다 그렇죠. 그건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여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눈이 오면 눈 쓸어야 되고
불나면 소방차 출동해야 되고 지자체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고 하는 게 네가 사는 네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지 서울 강동구에 사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 세금을 내면 되겠니? 여기에 재산이 있는 네가 내야지. 물론 여기 세입자들도 있긴 있지만 네가 여기서 재산이 있으니까 당신의 지역이 발전하면 네 재산도 올라갈 테니 그 재산세를 네가 내 라는 개념으로 다 걷는 세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산세는 지금도 내고 있는데 종부세는 그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집들을 다 합쳐서 혹은 토지를 합쳐서 어느 가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세를 매기겠다는 개념이니 전 세계 어떤 재산세도 이런 식으로 매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재산이 30억 원어치 있어, 재산이 60억 원어치 있어, 그러면 너와 너는 2배 차이나 너는 3억 원밖에 없어, 그럼 10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재산세를 매기지 어느 선 이상 올라가면 재산세가 매우 높아지고 중과 어느 선 이하로는 재산세가 매우 낮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비싼 집을 갖고 있어도 얼마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3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30억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거의 안 나오는 구조지만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억짜리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거하고 50억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종부세가 다 틀리게 나와서 다르게 나와서 그거 이상하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정리할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재산세로 합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 세수 없이는 지금 보수정부에서 세수를 줄이는 건 많은 보수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니까 받아들이더라도 세출은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은 진보정부처럼 하면서 세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보수정부처럼 하다 보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정부는 많이 걷고 많이 써요. 보수정부는 조금 걷고 조금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금 걷고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장부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종부세는 이념적으로 나쁜 부자들 괴롭히는 세금이니까 없애자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종부세 폐지보다는 좀 고쳐서 좀 달리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산이 많으면 네. 재산세를 많이 내야죠. 네. 그러나 그 비율은 전 세계 어디도 1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과 10억이 재산이 있는 사람과 1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대 10대 100으로 내지 1과 10은 안 내고 100이 200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는 증세를 하면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한테만 내 나한테는 적어도 걷지마가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있어서 소득세도 컨센서스예요. 우리가 소득세도 사실은 급여생활자의 한 45% 정도가 이것저것 공제받고 나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나 연봉 3천인데 세금 제법 내는데 하는데 연말 공제하면 다 없어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 건 4대 보험, 4대 보험이지 세금 하나도 안 내. 미국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도 조금씩 내고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구조지만 우린 지나치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아까 2%가 이야기한 재산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를 내고 그러니까 그 집을 단순히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요. 주마다 다르지만 낮게는 한 2%에서 높게는 한 4%까지 나오니까 이게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1억 원 넘게 1년에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3, 4, 12, 1억 2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는 아까 2%가 설명한 지역 발전 보조비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 집을 큰 거 갖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거나 다리가 들어오면 안 좋아해요. 아이고 저거 했다고 또 얼마를 더 부과하려고 이제 재산세에다 그걸 갖다 얹어버려요. 그래서 지역 개발을 했으니까 집주인분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 도로 새로 깔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조금 더 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이 보유세가 아주 높아요. 근데 우리는 실효세율이 아직 1%도 되지 않아서 보유세는 분명히 높여야 하는데 이 논리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이자? 그럼 우리가 다른 높은 세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낮아도 되는데 저는 왜 보유세가 높아야 하느냐, 더 높여야 하느냐, 선진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쭉쭉쭉 올려서 10년 후에 실효세율 1%를 맞추게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 내게끔 지금은 우리가 한 0.3, 0.5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MB 때는 왜 깎았느냐? 집값이 내렸어. 집값이 내렸는데 보유세가 계속 높아지면 집값이 올라도 싫어하는데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낮췄다고요. 그 낮추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왜 높여야 하냐면 다른 나라보다 집값이 지난 7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다른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커요. 물론 그걸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는 거고 이건 그냥 가치만 상승한 건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좀 부담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집주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집을 판 것도 아니고 난 이거 30년 동안 살 거야. 앞으로 10년 동안도 나갈 계획이 없어. 그러면 보유세를 안 올리고 그분이 나갈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양도세를 인하해 주는 게 추세고 옛날 IMF 때 이럴 때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아예 뭐 어떤 집을 사던 양도 차익을 아예 안 받은 적도 있어요. 당신이 그 집을 사서 언제 팔던 단 한 푼도 DJ 정부 때인데 미분양 넘쳐날 때는 그런 정책도 나와서 양도세를 더 부과할 사회적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면 10억에 사서 20억에 팔고 나가는 분들이 실거주점하고 한 5년, 10년 있다가 빠져나가면 이분들에게 사실 크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세는 좋은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다. 그런데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너무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럼 정당하게 재산세를 올리자. 왜 올리냐? 선진국도 이만큼 내니까 우리도 그 최소한 한 3분의 1만큼은 냅시다.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집값 오른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집값 많이 오른 혜택 받은 사람들을 세금으로 처벌함으로써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려는 정치권의 선택이죠. 근데 보유세는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합니다. 세금 어디서 걷겠어요? 이제 소득보다는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하는데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 내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다 싫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선진국은 그렇다고 보유세를 안 걷느냐? 걷는데 집값의 1%가 보유세면 그거는 1억짜리 집이 있는 분도 1년에 100만 원, 100억짜리 있는 분은 1년에 1억 원, 1000억짜리 집이 있는 분은 1년에 10억 원. 지금 말한 게 실효세율 1%예요. 1%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게 선진국 평균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이 있는 분들의 보유세가 낮아서가 아니라 대체로 모든 집들인 3억짜리, 5억짜리, 7억짜리 있는 집들이 보유세를 거의 안 내기 때문에 그게 평균이 낮아져서 다른 나라들보다 보유세가 낮은 맞아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3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집에 부과를 해야 그 평균이 맞지. 우리나라 보유세 낮아? 그럼 30억 위에다 더 얹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니까 아니야. 그건 맞아요. 아니야. 30억, 지금 시세 30억 원의 집을 1가구 1주택자가 부부 공동 소유했다고 하면 재산세가 500에서 7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종부세 지난달에 한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1주택에 대해서 다 깎아줘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 이제 올리면 다 올려야 30억 된다니까요. 중에 1%면 한 3천만 원은 돼야 돼. 그런데 그렇죠. 3천만 원을 당장 올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사실은 지금 1천만 원이니까 한 0.3% 실효세율이 0.3%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진국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선진국도 30억짜리 집은 뭐 대도시에는 꽤 많은 집들이라고요. 근데 선진국 국민이라고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보유세로 나오면 그거 선뜻 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미국도 보유세 높기로 유명한 미국도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고지서는 뭐 1%라면 3천만 원, 뭐 2%라면 6천만 원짜리가 날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 $10,000, 연 $10,000까지는 부부가 소득공제를 거기서 받습니다. 너 세금 내느라고 힘들었는데 네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빼주죠. 집을 사는데 예를 들면 이자를 냈다. 그럼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나는 30억 캐시로 사고 나는 다른 직업은 없어. 이런 분들은 3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스스로 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하고 저렇게 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종부세 고지서 혹은 재산세 고지서를 그 어디에서도 공제를 안 해주니까 야 다른 나라는 1% 낸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내라고 하면 실효세율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다 감안하면 재산세, 보유세,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제제도도 같이 갖고 와야지. 훨씬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뭐 모든 주를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또 몇 년 전 상황이고 주마다 많이 달라서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동부의 뉴욕 이런 데는 또 아주 높기로 유명하고 왜냐하면 거기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거기 미국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보유한 그 지대라 그러잖아요, 경제학에서. 렌트. 거기에 대한 그 렌트에 대한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 12,000달러, 1,500만 원 기꺼이 내겠습니다.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미국도 이 신문만 보면 이 재산세에 대해서 보유세 때문에 집 가진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하나,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굉장한 논쟁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주마다 다 이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집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세율이 다 다른 거죠. 또 하나, 미국과 우리하고 정말 다른 건, 보유세가, 미국이 아무리 우리보다 소득이 높다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1년에 내라고 하면 비싼 집 막 5천만 원, 1억 쉽게 나와요. 미국의 정말 밀리어네어들이 갖고 있는 집은 뉴저지의 뭐 알파인이나 이런 집들은 뭐 수억 원씩 나와요. 그런데 보유세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는 이유는 소득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 내가 거대한 미국에서 보험 사업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타이어 한 다음에 계속 거기 내고 있느냐? 못 버텨요. 5천만 원, 1억씩 되는 보유세를 어떻게 내요? 그 큰 저택을 갖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 소득도 없어지니 소득공제도 안 되고. 그분들은 부담이죠. 나와요. 그분들은 외곽으로 빠진다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퇴하면 따뜻한 데 간다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 서부로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 외곽으로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던 좋은 주택이 매물로 나와요. 그게 공급이에요. 그게 가격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는 강남에 계신 분들이 2022년까지 종부세나 재산세율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재산세에 보유하는 정부가 70%, 80%, 90% 곱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것도 점점 해마다 10%씩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율도 정부가 현실화시키겠다 해서 그것도 높아지면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계속 높아졌어요. 그런데 집값이 높아지니까 공시가율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갔다고요. 지금 정부는 이제 60%를 까버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돼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2022년에 아유 못 버티겠다. 이거 내놔야지. 욕을 막 하면서 아유 나 이 세금 못 내겠어. 나 이거 30억 40억짜리 집 팔고 나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보유세가 낮아져 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 다시 버틸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이나 비싼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이 많이 없는데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일어나서 30, 40대의 신흥 고소득자들이 그 주거의 코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아주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보유세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절대 투기 세력도 아니고 진짜 20년, 30년 동안 대치성경에, 대치우성에 그냥 살았을 뿐인데 나는 그거 옛날에 1억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지금 40억 됐어. 근데 그분한테 소득도 없는데 1년에 세금 1,200만 원 정도 보유세 내셔야 돼요. 억울하죠. 그분들이 뭐 투기꾼도 아니고 1가구 1주택이라면 더욱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보유세 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땅이라는 건 인류 문명에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을 보장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게 더 심하고 또 지난 7년 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분들이 더 큰 부담을 받아들이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데 우리 사회는 예전에 최저임금 논란일 때도 최저임금도 못 줄 만한 사업을 왜 시작했냐라는 잔인한 이야기를 던지고 그 정도 세금도 부담 못할 거면 그 집에서 왜 사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유세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 현금으로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목적으로 쓰는데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회적 비효율을 가져온다면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있죠. 미국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집을 팔고 나가면 양도세를 2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그때 내면 남는 돈으로는 비슷한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집을 또 사러 나갈 때는 양도세는 나중에 너 죽을 때 내. 아니면 그 집 팔 때, 완전히 팔 때 내. 라고 해서 2연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1억에 사서 40억 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인 분이 나가서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그만큼이 안 돼서 못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깎아주라는 게 아니라 이연해주는, 그래서 양도세 이연 제도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합리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예전에 9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은 그냥 면세를 해주고, 많은 집들이 또 1가구 1주택인데 집값이 지금 10억 넘었는데 그러면 12억까지는 또 면제해주고 하면서, 그냥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가격 수준일 때는 세금 부담을 있으면 이사 못 가니까 그건 다 풀어주고 아예 안 받고, 12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무런 공제 제도를 주지 않으니, 우리나라는 항상 모든 제도가 다 그렇죠. 예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뭐 1억에서 2억까지는 얼마 2억에서 치밀하게 만들다가 9억 이상은 각자 알아서 협의라고 팽개쳐 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 난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우리가 아무 관심을 안 갖다가 똑같은 요율 체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입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가 항상 내가 부자가 될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부자가 아니니까 그것은 내 할 바 아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세금 제도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건 문제다. 그리고 보유세는 다른 문제지만 우리는 집을 살 때 취득세 3%부터 요즘 다주택자는 8%, 10% 내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취득세가 거의 없어요. 보유세가 런던은 높은 2주택 나라는. 이상자는 14%네. 그러니까 2주택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2주택, 런던에서는 굳이 사지 마. 이건 진짜 집도 없고 너무해. 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특별한 그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1가구 1주택 살 때도 3%씩 내잖아요. 그것도 매우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 3년치 보유세예요, 3%면. 거기다 공제까지 생각하면 5년치, 6년치 보유세를 취득세 낼 때 다 내는 거라고요. 그럼 보유세를 한꺼번에 내는 게 맞냐, 아니면 보유할 때 내는 게 맞냐? 한꺼번에 내는 게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 이 집에 보유세 한꺼번에 다 내세요 라고 하면, 이 집에 가능하면 오래오래 거주하고 오래오래 보유해야 연간 보유세가 낮아지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예를 들면 이걸 낮추고 보유세를 매긴다는 건 빨리 팔수록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취득세는 그냥 꿀꺽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좀 낮은 편인 보유세는 내라고 하면서 그 보유세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집을 팔고 나갈 때 양도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라든가 각종 세금 공제라든가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아무런 작동이 안 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누더기 과세, 여기서 부족하니까 이거 하고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큰 틀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거래에 대한 세금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부동산 같은 과정에선.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좀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15억짜리 집을 사서 10년을 거주하고 30억이 돼서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얼마나 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그것도 이제 보유 연한에 따라 다르죠. 양도 차익이 15억인데 양도 차익 15억, 10년 실거주했고. 그렇죠. 양도 차익 15억에 대해서 대부분 그 이른바 공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80%를 비과세 해주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은 거기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요지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그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정도 지나면 양도세를 뭐 1억, 2억 정도밖에 안 내요. 한 10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기면 조건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나쁘게 표현하면 7억, 8억 정도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양도세로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죠. 너도 예를 들어 노동소득으로 7억을 벌면 지금 삼성에 뭐 잘 나가는 사장님들 연봉 7억 정도 될 텐데 한 3억 내야죠? 3억을 내는데 3억인데 그분들 건강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느끼기엔 거의 50%로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도 하지 않은 집을 하나 운 좋게 잘 샀다는, 또는 종잣돈이 있어서 강남에 집을 샀다는 이유로 5억 10억씩 버는 분들에게 1억 2억만 과세하는 게 옳으냐? 그럼 양도세를 갖다 때리자. 저는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근데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나 1년 만에 확 팔 거야. 그러면서 3억을 남겼다. 이러면 과세를 많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정말 응징성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사는 사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했다고 해서 양도세를 7억이 남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4억, 5억씩 물리는 건 그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보유세를 올려서 그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적당한 부담을 줘서 스스로 큰 변수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억, 집이 10억씩 올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큰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올리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억 레미안 대치팰리스, 옛날 홍실아파트 그 대치 성경 앞인데 공시가격이 21억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시가율이 67% 정도 말로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21억 원에 아까 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라니까 여기서 또 60을 또 곱해요. 그럼 6, 20이 1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종부세 12억, 12억 다 일단 1가구 1주택이면 공제해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 12억에서 12억을 또 빼줘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자산이 비싼 걸 갖고 있어도 공제해 주는 게 잘못이죠. 이거 종부세만, 그 종부세 재산세는 나와. 그러니까 종부세를 5, 6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억짜리가 3개 있든 30억짜리가 하나 있든 똑같이 30억 원어치 집이 쓴 거면 그거는 똑같이 과세를 해야죠.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문. 이 부분은 저하고 2%가 생각이 똑같은데 그럼 왜 지난 정부는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장관님들 막 집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한 정책이죠, 그게. 왜 그런 생각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1가구 3주택은 당신은 집이라는 재화는 있잖아요. 운동화하고 차하고 아주 달라요. 운동화하고 차는 노트북은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집에서 10개를 다 써. 운동화도 10개 있으면 골라가면서 신어. 집은 아무리 재벌집 회장님이어도 나 집이 7채 있는데 제가 요일마다 집을 바꿔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없죠. 집을 7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6채를 집을 공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은 집을 공급하는 사람, 하우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집을 10채 갖고 있다, 5채 갖고 있다 그러면 복부인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왜 이런 인식이 처음부터 100년 전부터 생겨서 10년 이유는 정당한 비용을 정부가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임대 수익을 올려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듀크 공작이 버밍엄에 집을 4,750채를 갖고 있어도 듀크 공장 보고 에이 저 나쁜 투기꾼이라고 하질 않아요. 듀크 공장님이 있어서 이 집들을 다 지어줬단다 60년 전에. 아빠부터 여기 살았고 정당한 임대료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고 또 그 사람은 정당한 세금을 내니까 절대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동안에 안 된 거예요. 70년 동안 너무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빠졌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나쁜 놈. 안 되는 게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못했다는 거죠? 임대 소득이나 그러니까 집에 대한 제대로 된 세제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거는 나는 인식이 그게 왜 많은 분들이 집을 많이 안 갖고 있어 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집값 오른 것만 차액으로 다 먹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예를 들면 30억에 산 건물 60억 됐다 그러면 30억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양도세 빼고 거기 뭐 임대소득에 대한 그런 거 저런 거 빼면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사봤으니까 30억 남는 줄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지난 우리 현대사에서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 선진국만큼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선진국만큼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임대소득에만큼 과세가 안 된 건 맞죠. 임대소득은 지금 이제 시작된 지 제대로 시작된 지 한 10년 됐나? 이제는 과세를 해야죠. 과세를 당연히. 아니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되고 있고.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덜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양도세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게 소득세 세율 구간과 똑같은데 어떻게 양도세를 안 냈겠어요?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왔지만 다주택자는 1가구 2주택 3주택인데 그거 팔 때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과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그게 어떻게 과세되는지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 옳은 차익에 대해만 생각하고 그거 다 지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는 세율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양도세가 특별하게 낮은 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주택자, 3주택자들은 특별하게 더 많이 차익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면 항상 꼬이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게 되면 누구나 다주택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인도주의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값 비싼 곳에서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를 어떻게 삽니까? 누군가 집을 지어줘야지.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서울에 다주택자가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다 세입자들이 그럼 그 집을 구매해서 내 집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서울집 사러 올 거고,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서울집이 내려가면 서울집 사러 올 거라고요.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선진국도 자가 보유율이 65%를 넘어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없으니까 네. 반드시 같이 살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나머지 새 35%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종부세는 태어날 때부터 뭐 여러저런 논란을 많이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분명 수술이 필요한 세금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정답은 없어요. 판단하기에 했는데, 이제, 집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공공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가져가는 방식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선진국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 해서 내가 10억 원이 남겼다 해도 너 10억 원 남겼어? 그럼 너 30%는 세금 내 하려다가 근데 저 이 10억 원으로 30억짜리 더 큰 집 살래요. 그럼 너 그 돈 많이 들어가겠다. 그건 빼줄게. 너 근데 안 쓰고 그냥 통째로 그거 남았어? 그건 과세하겠어. 이게 이제 과세 이연인데 우리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다 엉터리들이에요.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보유세 같은 건 좀 점점 선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누더기가 된 종부세는 재산세에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야가 이야기는 일부러 마지막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쓸모없는 이야기거든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쉽지 않죠. 전혀. 여야의 어. 정치력이 지금 뭐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이거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그치. 이 세제가 지금 이념으로 엮여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할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거 확 깎아버리고 싶은데 이게 세수가 이게 4조 가까이 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1년에 한 600조 갖고 나라 살림하는데 4조면 큰 돈이에요. 않죠. 네, 그래서 않죠. 정부도 사실은, 여당도 사실은 딱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딱히 답이 없는 이야기를 종부세도 내지 않는 두 사람이 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기는 이건 이제 답 없는 주제를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 뭐. 그래도 오늘 나름 우리의 의견을 굉장히 아니야. 강도 높게 말씀드렸어. 그거는 뭐 좋은 일이나 솔직히 우리가 그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다른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발굴을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야 할 시간은 돌아오고 특별하게 아이템 못 찾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저출산 얘기, 뭐 소득 얘기, 월급 안 오르는 얘기, 종부세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건 진짜 문제다. 뭔가 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그렇지. 돼.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야기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뭐. 그게 뭐예요? 모르지. 미니진이 많아요. 9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는 물어보지 마요. 문제다 이건 진짜. 30년 동안 9시 뉴스만 집착을 오늘 해가지고. 우리가 한 얘기가 한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술집에 모이면 그냥 그 얘기 할 만한 그런 근데 것도 팩트들을 계속. 잘 몰라. 너무 그 잘못된 팩트들을 많이 하세요. 뭐 그런 그렇죠. 부분이 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게 봐주십시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 네. 오늘 주제 한 줄평으로 딱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이게 항상 세상의 문제. 이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한 줄로 요약하자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건. 한 줄은 아니지만 한 줄은 아니고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재화가 이렇게 뭐 바다, 그러니까 물 뭐 이런 거하고 공기하고 땅 이런 건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땅은 소유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노트북 이런 거, 운동화 이런 것들은 다 재생이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이게 복제가 생산이 안 돼요. 땅은. 그래서 땅을 점유한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고, 그 이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떻게 부담을 줄 것이냐는 역시 인류 수천 년의 역사에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집을 갖고 있음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이익을 누렸다면 그것은 사회가 환수해야 합니다. 그 환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또 다 달라요. 다른데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전제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고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 땅 넓지 않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 땅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뭐 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공이 과감하게 환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땅을 소유하고 개발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땅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제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서울에 집은 더 없었을 거고 아파트를 아무도 짓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열악했을 것이고 발전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입니다. 문제는 항상 본질적인 땅은 공공재인 게 맞고 그 공공재에서 나온 소득과 수익은 환수해야 되는데 그 환수의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과도하면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고 개발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전국에 미분양이 많은데 그게 아파트를 굳이 지으려고 하는 게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충분히 환수를 할 만큼 환수를 해야 하지만 그 환수의 정도가 자칫 너무 낮으면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환수를 하면 그 자체로도 더 큰 문제가 벌어져서 그래서 답이 없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야만 항상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스위트 스팟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봤죠? 50 넘으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우리는 안 돼. 자, 김원장 기자의 삼천경제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어요? 재밌었어. 뭐, 점점 그치. 나아지고 있어.